봄이라고 하기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무릎 담요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죠. 흰 국화꽃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한제국의 사망오죽이 추도 예배 날이었습니다. 한때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조차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었. 지나가는 지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도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상냥한 미소 뒤로 텅 빈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누군가 도연에게 우편물 한 통을 건넸습니다. 국세청에서 온등기였습니다. 도연은 조금 의아한 얼굴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속엔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에 대한 경정고지라는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한제국. 순간 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한제국이라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소득을 신고한단 말입니까?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가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문서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으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면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이 뚫어져라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 사람들은 아직도 추도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도연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낸 그녀는 수첩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도연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검사였던 최말덕의 번호였습니다. 말덕아, 나야. 급히 좀 볼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이따 얘기할게. 나 지금 많이 흔들려. 전화를 끊은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장례식장에서 본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고였다고 했죠. 회사 공사장에서 떨어져 숨을 거뒀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남편은 살아있었던 걸까? 그동안 자신을 그리고 자식들을 속였다는 말인가? 그의 눈물 한 방울에도 유언 한 줄에도 의지하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추도 예배가 끝난 바로 그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우편물이 삶의 마지막 전투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줄은. 제주 하늘은 푸르다기보단 무심했습니다. 렌터카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지만 한도연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그녀는 여전히 국세청 문서 사본을 손에 쥐고 있었죠. 운전대를 잡은 최말덕은 룸미러로 도연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제 곧 도착해요. 심호흡하세요. 말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내비게이션은 바닷가를 따라 조성된 고급 풀빌라 단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소는 국세청 문서에 적힌 최근 소득 신고지였습니다. 풀빌라 입구에서 차를 멈추고 두 사람은 슬며시 창문을 내렸습니다. 경비원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선글라스를 쓰고 담장 밖으로 걸었습니다. 철제 대문 너머 정원 한쪽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흰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커피잔을 든 채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내 풀빌라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눈앞에 한제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트를 말쑥하게 차려입은 모습, 살아있을 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도연의 심장을 쥐어왔습니다. 손끝이 저려왔고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딴 여자의 품 안에서 마치 모든 것을 잊은 사람처럼. 그녀를 위한 추도식도 영정사진도 묘지도 모두 기만이었습니다. 도연은 철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안쪽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말덕에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확실히 봤어요. 말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카메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속으로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국의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 그 순간 도연은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러나 지금은 감정보다 기록이 먼저였으니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입주번호, 출입기록, CCTV 위치, 정원 구조, 세탁물 시간 모두 잊지 않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철저히 가라앉은 결심이 그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최말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연은 노트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숙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찬도요. 그 말에 말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전화를 하죠. 도연은 마지막으로 담장 너머 제국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죠. 도연은 입술을 꾹 다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서울 종로. 아직도 석탄 난로를 쓰는 작은 차. 한도연은 방금 내려온 제주 해풍을 여전히 어깨에 두른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앉은 최말덕은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경숙이는 여전하더군요. 이곳에서 보험 컨설팅 교육도 하고 있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숫자엔 아직도 밝을 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진한 레드 립스틱에 트렌치 코트를 걸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전직 보험 설계사 임경숙. 도연의 대학 동기이자 인생의 몇몇 굴곡을 함께 넘었던 친구였습니다. 잠시 후 뒷문으로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야구 모자에 후줄근한 조끼 차림. 노인대학 스타 유튜버 발기찬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도연아, 유튜브로 복수할 거면 편집은 내가 맡을게. 순간 찻집 안에 긴장된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연은 손에 쥔 노트를 펴놓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 남편 한재국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젊은 여자랑 잘 살고 있더군요. 경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덕이 대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보상금, 횡령입니다. 산업재해 위로금, 생명보험까지 합쳐 50억 이상. 차명부동산, 가상화폐 지갑도 있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요. 그 돈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앞에 그자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기차는 카메라 가방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드론 8K예요. 뭐든 다 찍히죠. 경숙은 탁자에 메모지를 펴고 은행 코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계좌, 수상한 이체 내역, 신탁보험회사 코드까지. 도연은 정리된 목소리로 작전명을 붙였습니다. 이건 거짓된 상속자 프로젝트입니다. 그가 훔친 돈은 정의가 걷어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 세대가 약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죠.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도요. 찻집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네 사람의 표정엔 서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의 집 식탁 위엔 작전판이 펼쳐졌습니다. 포스트잇에는 이름, 주소, 계좌번호, 차량 번호판, 동선, 인물 관계도가 이어졌습니다. 정면에는 한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제구, 그의 옆에서 팔짱을 낀 젊은 여인. 도연은 사진 아래에 굵은 글씨로 한 줄을 썼습니다. 끝까지 간다. 제주 바닷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임경숙의 머리칼은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지색 수트에 하얀 진주, 귀걸이, 샤넬 향수를 뿌린 그녀는 재벌가, 은퇴 투자자처럼 보였죠. 그녀의 손에는 고급 부동산 컨설팅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임선화, 미주 프라이빗 펀드, 자산관리 자문위원. 그 명함을 건네받은 순간 윤세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젊고 예쁜 얼굴이었지만 투자 이야기에 쉽게 반응하는 눈동자였죠. 경숙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제주 신흥지구에 투자하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서울 투자자들이 다 몰리고 있잖아요. 세미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경숙은 자연스럽게
고급 레스토랑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했습니다. 제국의 내연녀를 유인하고 안심시키고 내부 정보를 얻는 일. 동시에 도연과 발기차는 렌터카에 앉아 라이브 모니터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말했습니다. 드론은 30초마다 건물 주변을 선회하고 있어요. 샘이 휴대폰도 블루투스로 신호 잡고 있습니다. 도연은 모니터 속 세미의 표정을 주시했습니다. 그 표정엔 탐욕이 섞인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돈의 냄새를 맡은 사람 특유의 표정이었죠. 레스토랑 테이블 위엔 와인 2잔과 경숙이 준비한 사모펀드 투자 제안서가 놓였습니다. 경숙은 능숙하게 숫자를 말했고 세미는 메모를 하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 이런 상품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건 선생님만 아는 비밀인데 우리 남편이 요즘 투자처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남편이 바로 한재국이었죠. 경숙은 와인을 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 사업하시나 봐요? 세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그런 셈이죠. 말은 아꼈지만 표정은 말을 했음. 그녀는 이미 제국의 돈이 자기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죠. 동시에 말덕은 제주시청 부동산과 법인 등기부를 조회하며 말했습니다. 제국 이름은 안 쓰고 법인 명의로 3채 이상 매입했습니다. 한 곳은 본인도 거주 중이고요. 도연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드론 카메라에 비친 빌라 내부, 와인셀러 옆으로 디지털 금고가 보였습니다. 잠시 뒤 세미가 무심코 금고를 열어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숫자 키패드가 8741로 눌렸습니다. 기찬이 놀란 듯 중얼거렸습니다. 숫자 기억됐어요. 금고 비밀번호입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부 구조 확보, 금고 번호 확보, 투자관계 형성까지 성공입니다. 말덕의 음성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확실한 재정 증거와 여론 확보지요. 경숙은 레스토랑에서 자리 정리를 하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내일 우리 빌라에서 조용히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시겠어요? 세미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제가 케이크도 준비할게요. 그녀는 이미 투자 유치의 주인공이 된 듯 들떠 있었죠. 경숙이 자리를 떠나 렌터카에 올라탔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여자 완전히 걸려들었어요. 말덕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국만 끌어내면 됩니다. 새벽 3시 풀빌라 외벽에 빗소리가 가볍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윤세미와의 다음 미팅을 위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동시에 발기차는 드론 카메라 영상을 정리하며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서 밤새 정리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국의 움직임, 세미의 반응, 금고 비밀번호, 빌라 구조까지 모든 퍼즐은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기찬의 모니터에 갑자기 신호 끊김이라는 빨간 알림창이 떴습니다. 드론 신호가 사라졌어요. 기찬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연과 말덕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렌터카 옆에 숨겨놓은 드론을 확인했을 때 프로펠러는 멈춰 있어 안테나 근처에는 날카로운 칼자국이 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 이 드론을 알아챈 거예요. 말덕은 즉시 CCTV 백업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밤 2시 47분 빌라 외곽을 돌던 누군가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인물은 바로 한재국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눈치챈 눈빛이었죠. 기차는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저희 위치까지 추적당하는 거 아니죠? 도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의심만 하고 있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일정은 다 변경해야겠죠. 말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숙은요. 프레젠테이션 약속이 잡혀 있었죠. 도연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숙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자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숙아, 오늘 미팅은 취소하자. 상대가 우리 쪽 움직임을 의심하고 있어. 경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물러서면 우린 기회를 잃어. 오늘이 결정적인 순간이야. 그의 눈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게 만들어야 해. 도연은 말리고 싶었지만 경숙의 말 속에 담긴 결의를 느꼈습니다. 그래, 조심히 행동해. 이상한 낌새 보이면 바로 빠져나와. 알았어. 그 대신 혹시 모르니까 나 GPS 장치 챙기고 갈게. 기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송신기를 경숙의 핸드백에 넣어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점점 더 낮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수 하나가 전부를 망칠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바다는 점점 더 거칠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구가, 네가 뭘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이제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다음 장에서는 경숙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그 자리에서 제국이 직접 모습을 드러냅니다. 드디어 전면 대면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서울 서초구 흰 국화와 검은 조화로 뒤덮인 장례식장. 입구 LED 스크린엔 선명한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구 한제국 연결식. 도연은 검은 한복 차림으로 조용히 빈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연신 귓가를 울렸습니다. 빈소 양쪽 벽면에는 남편의 흑백 영정과 함께 기사 캡처 이미지가 전시되어 있었죠. 미확인, 사망보험금, 수령 논란, 실종 5년, 보험금 48억은 어디로? 기자는 도연을 둘러싸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건가요? 사모님, 고인이 사망한 게 확실합니까? 도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제가 목격하지 못한 것뿐이지 그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그 말은 곧 거짓을 믿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빈소 한쪽에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발기찬이 조용히 기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 도연은 자리로 돌아와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기찬이 휴대폰을 들어 도연에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가 움직였다. 도연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올라왔군요. 그럼 이제 오게 될 겁니다. 아니,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도연은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들어온 나측은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수트 차림의 중년 남자, 바짝 올린 머리, 짙은 선글라스, 그리고 빠르게 조문 행렬을 뚫고 들어오는 걸음. 한제국, 그가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국은 선글라스를 벗고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도연은 미소도 분노도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진실을 위한 장례식이야. 당신의 가짜 삶을 묻어주기 위해 열었어. 제국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기자들이 재빨리 그를 둘러쌌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사망하신 분 아닙니까? 이건 사기 아닙니까? 도연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죽은 척했던 제 남편입니다. 이 장례식은 거짓과 배신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국은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장영사와 보안 요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기자는 플래시를 터뜨렸고 도연은 천천히 걸어나와 제국 앞에 섰습니다. 한제국 씨, 이제 그 거짓말 끝내세요. 제국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이 살기 위해 나와 내 삶을 죽였죠. 기자는 멈추지 않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이 판단하겠죠. 그리고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제국의 어깨가 천천히 젖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려 장례식장 천장에 걸린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낼 시간입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수트 차림의 한제국은 휴대전화를 끄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불 꺼진 선글라스 뒤로 쫓기는 자의 눈빛이 번득이고 있었. 공항 한쪽에선 누군가가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직 검사 최말덕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낀 채 무전으로 말했다.
타깃 출국장 C게이트로 진입 중입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등장한 발기찬이 드론을 띄웠습니다.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이 공항 내부 스크린에 연결됐습니다. 한제국의 도주 장면이 다중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안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고 승객들은 그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죠. 도연은 공항 로비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와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한제국 명의의 차명 부동산 계약서였고 USB에는 그의 보험금 횡령 영상과 윤세미와의 사적 거래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국이 그녀를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던 거죠.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도망은 여기까지예요. 제국은 두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도연, 너 미쳤어?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 도연은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을 모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을 도운 그 사람도 알아냈어요. 제국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누구 말하는 거야?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박정희. 제국은 숨을 삼키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이름이 입에 오르기를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항 VIP 출입구 쪽에서 고급 코트를 입은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공항 바닥을 울렸습니다. 윤곽이 또렷한 이목구비, 주름 하나 없이 관리된 얼굴,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도연 씨. 공항 안은 그 순간 낯선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묻습니다. 이 모든 일 당신이 계획했죠? 남편을 숨기고 보험금을 빼돌리게 하고 세미까지 조종하고. 박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모두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 아직 끝낼 생각 없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발기찬이 드론 화면을 일제히 조작했습니다. 천장 스크린에 박정희와 한제국이 함께 투자 계획을 이야기하는 녹음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정희 씨,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제국 씨, 지금부터 우린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이 대화가 증거였습니다. 한제국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 박정희는 뒤돌아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당신 왜 이러는지 알아요? 난 내 삶을 되찾는 중이에요. 내 청춘도 내 사랑도 당신이 다 가져갔으니까. 도연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아쳤습니다. 당신은 복수했지만 난 정의를 택했어요. 그게 우리 둘의 차이예요. 공항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제국은 수갑이 채워졌고 박정희는 체포영장을 받은 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비밀, 시니어 여성 3인, 보험금 횡령 전말 밝히다, 노후의 복수극, 정의인가 반칙인가. 그리고 도연의 사진 한 장이 메인 화면에 실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굳게 입을 다문 모습.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늙어도 싸울 수 있습니다. 정의는 늙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 오래된 동네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문화센터. 창가에 앉은 한도연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흐린 오후였지만 그녀의 눈빛엔 오래 묵은 구름이 거친 듯한 맑음이 있었습니다. TV에선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체포된 보험금 횡령 혐의 피의자 한제국과 배후 인물 박정희는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교사 한도연 씨와 시민 고발자들의 연대로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기사는 이어졌지만 도연은 더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이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랜 싸움 끝에 쟁취한 것이었죠. 문이 열리고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선생님, 오늘 강의 준비되셨어요? 문화센터 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인생 2막 글쓰기 수업이에요. 그녀는 몇 달 전부터 같은 세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무기력과 외로움 속에 갇혀있던 자신이 이제 누군가에게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죠.
잠시 후 작은 강의실엔 60, 70대 수강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털어놓기 위해, 누군가는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는 남은 삶을 기록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도연은 칠판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기억 속 가장 뜨거웠던 날에 대해 써볼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였고 노트 위에 천천히 문장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교탁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녀 역시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죠. 그날 나는 죽은 남편의 살아있는 얼굴을 봤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죽어가던 건 내 마음이었고 나는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났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문화센터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말덕이었습니다. 그는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 늦은 인생에도 동지가 있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요. 잠시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그녀에게 말덕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였어요? 가장 뜨거웠던 날이요. 그럼 내일은 가장 뜨거운 사람. 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조금 이른 얘기 같네요. 그들은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으로 기울고 있어 도연의 삶 역시 처음으로 자기만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거리에선 벚꽃이 피기 시작했. 그녀의 손에는 새 원고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가 아닌 기억과 회복의 기록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늙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늦게 피어도 괜찮다고.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가는 건 지금부터라고요.